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평생 글을 몰랐던 사람이 소리내어 읽을 수 있게 되는 시간 말이에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600년 전 한 왕이 남긴 선물. 바로 한글의 이야기죠. MIT 교수가 눈물을 흘렸고 아프리카 부족들이 문자를 얻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선물이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 로버츠입니다. 52세 MIT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30년간 영어와 라틴 문자 연구에 매달려왔죠. 동료들은 저를 언어학의 천녀라고 불렀습니다. 학문적 엄격함으로 유명했거든요. 논문 심사할 때도 까다롭기로 소문났어요. 특히 아시아 언어 관련 논문은 거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서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유였죠. 제 서명이 들어간 반려 통보서를 받은 아시아 연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 저에게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건 대학원생 제시카 때문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국 드라마 자막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연구실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늘어놨어요. 영어로는 그냥 블루 하나인데 한국어로는 파랗다, 새파랗다, 푸르스름하다, 퍼렇다, 시퍼렇다 등 수십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원시적인 언어일수록 불필요한 변형이 많다고 영어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시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각각이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새파랗다는 정말 선명하고 깨끗한 파란색이고 푸르스름하다는 약간 연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라는 거였어요. 시퍼렇다는 차갑고 어두운 파란색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쓸데없이 복잡하다며 일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동양 문자는 비효율적이라는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 편견의 뿌리는 깊었습니다. 20대 도쿄대학교 교환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 한자를 배우려다 완전히 좌절했거든요. 규칙이 전혀 없었어요. 무작정 외워야 했죠. 3개월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시아 문자 전체에 대한 편견이 굳어졌어요. 중국이 그렇다면 한국도 베트남도 비슷할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 문화권이니까 문자도 비슷하게 복잡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귀국 후 제 연구는 더욱 서구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문자의 우수성, 라틴 알파벳의 효율성만을 다뤘어요. 제 책상 위에는 늘 영어 철자법 개선안들이 쌓여 있었어요. 수루를 수루로 나이트를 나이트로 바꾸자는 제안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왜 개선이 안 될까 고민했지만 답은 이미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제가 한글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자가 있지만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건 그리스 문자와 라틴 문자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나머지는 모두 열등하다고 단정했어요. 운명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하했던 동양의 문자가 제 학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2019년 10월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해서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표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오후 2시 세션이었는데 훈민정음 창제의 과학적 원리와 현대적 응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였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동양 철학과 억지로 연결지은 황당한 발표겠구나 싶었거든요. 동료 교수 데이비드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버드에서 온 20년 지기 친구였어요. 평소에도 학회에서 함께 다니곤 했는데 오늘 뭘 들을 건지 물어봤어요. 저는 독일어 형태론 발표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도 같은 발표를 들으려고 했다가 한국 발표도 흥미로워 보인다며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동양 문자에 무슨 과학이 있겠냐고 시간 낭비일 거라고 말했어요. 데이비드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볼 만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 후 점심시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독일어 형태론 발표가 갑자기 취소됐다는 공지가 나온 거예요. 발표자가 급작스럽게 건강상의 이유로 못 오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김이 빠졌어요. 이 발표를 듣기 위해 보스턴까지 온 건데 말이죠. 그때 데이비드가 그럼 한국 발표나 들어보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낭비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마지못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교수가 어떤 황당한 주장을 할지 약간 궁금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까 하는 호기심 말이죠. 강의실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쟁쟁한 대학 교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할 일 없어서 온 건가 싶었어요. 저는 일부러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김민수 교수가 단상에 올라왔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키가 크고 체격이 날씬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었고 영어 발음도 꽤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모습이 번듯해도 내용은 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5세기 조선에서 창제된 훈민정음의 과학적 체계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김 교수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는 거였어요. 누군가 4에서 5년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한글은 2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강의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2시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로버트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예상대로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태연했어요. 마치 우리의 냉소적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곧 증명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5분 후에 제 30년 신념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말이에요. 김 교수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사람의 발음기관 단면도였는데 그 옆에 한글 자음들이 정확히 대응되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음성학 교재의 핵심 그림이었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각 글자가 실제 발음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그림이 우리 음성학 교재 3장에 나오는 조음 위치도와 완전히 똑같다고 말이죠. 옆자리 로버트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주변 교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걸 느꼈던 거예요. 김 교수가 차분하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사람의 발음기관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글자를 설계했죠. 이건 19세기에 체계화된 현대 음성학보다 400년이나 앞선 거였어요. 하버드 톰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정교한데 정말 15세기에 이런 분석이 가능했냐고 의심스러워했어요.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현대 음성학은 19세기에나 체계화됐다는 항의도 나왔고 이건 후에 갖다 붙인 설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어요. 김 교수는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이었어요. 1446년에 쓰인 고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자로 빽빽하게 쓰인 고전 텍스트였는데 그 번역문이 함께 제시됐어요. 제 손이 달달달 떨렸습니다. 정말로 15세기 문헌에 현대 음성학 이론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과학적 설계였죠. 600년 전 한국 학자들이 현대 언어학자들보다 먼저 이런 원리를 발견했다는 뜻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역, 키읔, 쌍기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기본 자음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하면 거센소리 키읔이 되고 같은 글자를 겹치면 된소리 쌍기역이 되는 거였습니다. 소리의 세기에 따라 글자가 체계적으로 변하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변형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가 강조한 대로 음성학적 원리에 따른 완전한 체계적 설계였어요. 30년간 연구해온 음성학 이론을 600년 전 한국 학자들이 이미 완성해 놓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스탠포드 린다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정말 15세기 작품입니까? 김 교수는 해례본 원문에 모든 원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서구 언어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자음이 이렇다면 모음은 어떨까요? 화면에 천지인 3제 원리가 나타났어요. 하늘, 땅, 사람, 오라는 3개의 기본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철학적, 과학적 체계였어요. 저는 펜을 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30년간 제가 연구해온 게 무엇이었나 싶었어요.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왜 아시아 문자를 무조건 무시만 했을까? 제 학문적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충격은 문자 결합 원리였어요. 기역 더하기 아 더하기 니은은 간.
시옷 더하기 아 더하기 리을 더하기 아 더하기 미음은 사람. 자음과 모음이 블록처럼 조합되어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과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자 체계였어요. 알파벳은 일렬로 늘어서는 선형 구조였습니다. 캐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글은 입체적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위아래, 좌우로 결합해서 하나의 글자 단위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표음 문자가 아니라 음절 문자였어요.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냐고 말이죠.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냉소적이었던 서구 언어학자들이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평생 무시해온 동양 문자가 실제로는 서구 언어학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다뤄보겠다며 김 교수가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새 슬라이드에는 영어 단어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이프, 스루, 도어라이트, 나이트, 에이트, 야트, 커널. 모두 영어 철자법의 악명 높은 불규칙 사례들이었어요. 영어 단어 나이프에서 K는 왜 묵음이냐고 물었을 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영어를 써오면서도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일대 로버트 교수가 답답해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중세 영어에서는 실제로 그 소리들이 발음됐어요. 언어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김 교수의 반격은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박수를 치며 정확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7살 아이가 이 모든 언어사를 알아야 영어를 읽을 수 있습니까? 로버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그럴 리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무작정 외우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화면에 더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어요. 영어 철자법의 불규칙성 비율이 84%라는 거였습니다. 즉, 10개 단어 중 8개가 예외라는 뜻이었어요. 미국 초등학생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갖추는데 평균 4년 2개월이 걸린다는 통계도 함께 나왔습니다. 영국도 비슷했고 프랑스는 더 오래 걸렸어요. 스탠포드 린다 교수가 불편한 기색으로 반박했어요. 그건 언어의 풍부함 때문이라고 복잡할수록 표현력이 좋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어의 불규칙성이 오히려 언어의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거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김 교수는 준비된 답을 내놨어요. 한글의 예외율은 단 0.02%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1만 개 단어 중 2개만 예외라는 뜻이었습니다. 린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죠. 김 교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어요. 햄버거는 햄버거, 모든 외래어까지도 한글로 완벽하게 표기 가능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는 완벽한 표음 문자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졌어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도 2시간 교육으로 기본 읽기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이때 로버트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2시간이라니,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서구 언어학자들의 자존심이 심하게 건드려진 거였죠. 30년간 쌓아온 서구 언어 우월주의가 한순간에 도전받고 있었거든요. 몇몇 교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기세까지 보였어요. 김 교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15분 동안 한글 기초를 배워보고 실제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이건 정말 대담한 도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200명의 언어학자들 앞에서 벌어지는 공개 실험이었어요. 체면상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악물며 좋다고 했지만 실패하면 김 교수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 교수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썼습니다. 각각의 발음법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발음기관 그림을 다시 보여주며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설명했습니다. 5분이 지나자 로버트가 따라 읽기 시작했어요. 가, 나, 다, 라, 마.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정말 가능할까? 15분 만에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될까? 다음에는 모음이었어요. 아, 어, 오, 우, 으, 이. 천지인 원리를 설명하니 로버트가 금세 이해했습니다.
하늘, 땅, 이 사람, 오의 조합이라는 설명에 로버트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긴장감이 강의실을 휘감았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합쳐보자며 김 교수가 기여가를 칠판에 썼어요. 뭐라고 읽히냐고 물었을 때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가라고 답했습니다. 정확하다는 말에 로버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니은하는 나, 디귿하는 다.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15분이 끝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버트가 가나다라 마바사하자 차카타파하를 완전히 읽어낸 거예요. 더듬거리지도 않고 또박또박 읽어냈습니다. 강의실이 폭발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로버트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진짜 미쳤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15분 만에 한글 기초를 배운 거였습니다. 김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꿈꿨던 문자라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라고 말이에요. 강의실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가 준 훈민정음 해례본 영역본을 들고 밤새 읽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책장을 넘기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600년 전에 쓰인 글인가 싶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였죠. 왕이 백성을 걱정해서 문자를 만들다니 서구 역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5세기의 글자가 귀족과 성직자만의 전유물이었어요. 일반인은 평생 문맹으로 살았죠. 오히려 지배층은 백성이 글을 모르는 게 통치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선의 왕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는 구절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더 깊이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발음 연구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일제강점기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이 1938년부터 한글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조선어학회 사건에서는 한글 연구자들이 대거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냈어요. 지하에서 몰래 한글을 가르치고 일기도 한글로 썼다고 했습니다. 발각되면 고문당하고 감옥에 갔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한글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킬 만한 문자였을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답을 찾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이자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인생을 바꾸는 결심을 했습니다. 안식년을 내고 한국에 가보자고. 이 놀라운 문자를 제대로 연구해보자고. 30년간 쌓아온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과장 마틴에게 전화했습니다. 안식년을 신청하겠다고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틴은 깜짝 놀랐습니다. 헬렌, 갑자기 한국이라니. 무슨 일이야?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마틴은 저의 52년 인생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걱정했습니다. 동료들 반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수잔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어요. 평생 동양 문자를 비판해놨는데 갑자기 한국어라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큰 반대는 제 남편 존에게서 나왔어요. 2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는데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52살에 갑자기 한국어? 미쳤어?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이라고 언어학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존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크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600년 전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문자에 현대 언어학의 핵심이 숨어 있다는 직감 말이에요.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52세에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한글 간판들이 보였지만 아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과연 내 가설이 맞을까? 정말 한글이 그렇게 특별할까? 낯선 서울 생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낯설고 매일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체계적인 한글 교육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김 교수가 직접 개인 교습을 해주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마법 같았어요. 치킨마루, 피자헛, 이마트. 하나씩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국어 간판의 70% 정도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김 교수가 말한 대로 한글의 가독성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글자 모양이 단순하고 명확해서 멀리서도 잘 보였어요. 영어 간판과 비교해보니 확실한 차이가 있었어요. 영어는 20m 떨어지면 흐릿해졌는데 한글은 30m 떨어져도 선명했습니다. 글자 자체의 구조적 차이 때문이었어요.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 세종학당에서 대상자를 모집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성인 외국인 20명이었어요. 독일인 한스, 프랑스인 클로드, 영국인 제임스, 호주인 케이트, 미국인 마이클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날 모였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모두 회의적이었거든요. 한스는 자기가 독일어 읽는 법 배우는데도 2년 걸렸다며 불평했고, 클로드는 동양 언어를 서양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겠냐며 의심했어요. 제임스는 아예 대놓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거니까요. 첫 번째 시간에 자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에 극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클로드가 갑자기 소리쳤거든요. 진짜 미쳤다고, 이거 완전 천재 아니냐고 말이죠. 글자 하나하나가 과학적으로 설계됐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천지인 삼재 원리를 설명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간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쉽게 외울 수 있겠다면서 말이죠. 모든 참가자들이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30분에는 자음과 모음을 합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2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진짜 실험을 했어요. 한국 동화 흥부와 놀부 첫 페이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명 중 17명이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거예요. 더듬거렸지만 분명히 읽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스에게서 나왔어요. 그가 갑자기 눈에 눈물을 글썽이더니 자신이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전에는 외계 문자 같았던 걸 지금은 읽을 수 있다며 이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다고 했어요. 2주차에 들어서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한글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한스가 치즈 한글로 쓰면 치즈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니까 와 정말 간단하다며 좋아했어요. 케이트는 한국 음식 이름들을 읽는 재미에 빠졌어요. 불고기, 김밥, 비빔밥, 냉면. 메뉴판을 보면서 혼자 읽어보곤 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읽기는 가능했어요. 마이클은 K-팝 가사에 도전했습니다. BTS 노래 가사를 한글로 읽어보려고 하더라고요. 어려웠지만 몇 단어는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랑, 꿈, 희망 같은 단어들 말이죠. 3주차가 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참가자들이 서로 한글로 메모를 주고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나 만날 장소 같은 걸 한글로 적어서 전달했어요. 마치 아이들이 새로운 놀이를 발견한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언어학 이론들이 한글에서는 모두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표음 문자의 이상향이 600년 전 한국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30년간 무시해온 제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어서 학자로서 벅찼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 연구를 마치고 MIT로 돌아왔습니다. 2개의 큰 캐리어에 실험 데이터와 영상 자료를 가득 채워왔어요. 1200명 대상 대규모 실험 결과, 세종학당 12개국 지부 협력 연구 보고서, 찌아찌아족 한글 채택 사례 조사, 토크피신종 문자 개발 프로젝트까지. 이제 동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MIT는 냉랭했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시선이 묘했습니다. 헬렌이 한국에서 뭘 배웠나 모르겠네.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심지어 일부는 제가 정신적 문제라도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학과 세미나였어요. 제목을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세계 언어학에 미치는 충격으로 정했습니다. 좀 도발적이었지만 그 정도는 되어야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평소보다 자극적인 제목이었어요. 세미나 날 대형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MIT뿐만 아니라 하버드,
예일, 보스턴 대학교 교수들까지 왔습니다. 200명 넘게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오랜 라이벌 리처드 교수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오늘 30년간 제가 가져온 편견을 고백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평소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확신에 차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시아 언어에 대한 제 비판이 얼마나 신랄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음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발음기관 그림과 한글 자음의 정확한 일치, 천지인 삼재를 통한 체계적 모음 구성, 음성학적 원리에 따른 완벽한 체계성. 20분 동안 설명하는 내내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평소 시끄럽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상대로 리처드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15세기에 그런 과학적 분석이 가능했을 리 없어요. 라며 의심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리처드를 보니 6개월 전 제 모습 같았어요. 당신 말이 맞다면 이 실험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 실험 영상을 틀었어요. 한글을 전혀 모르던 외국인 20명이 2시간 교육 후 동화책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한스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장면에서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평균 학습 시간 2시간 14분, 성공률 85%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처드는 말을 잃었지만 금세 반격했어요. 표본이 너무 작습니다. 20명으로는 일반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더 큰 실험을 했다며 핵심 자료를 공개했어요. 전 세계 세종학당 12개 지부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어요. 평균 한글 기초 습득 시간 2시간 41분, 성공률 91.7%. 반면 같은 조건에서 실시한 영어 알파벳 교육은 평균 9시간 23분이 걸렸습니다. 1200명이면 충분한 표본 아니냐고 리처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리처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용성은 어떻습니까? 한국어는 결국 지역어 아닙니까? 이것도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반박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놀라운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마을 간판들이었어요.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찌아찌아 마을 환영합니다. 찌아찌아 전통음식점, 찌아찌아 초등학교. 현지 언어를 한글로 표기한 간판들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2009년부터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었을까요? 라틴 알파벳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더 쉽고 정확하기 때문이었어요. 찌아찌아어의 특수한 음성들을 한글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총 7개 부족이 한글 기반 문자를 도입했다는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번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리처드가 마지막으로 악착같이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도 한글이 정말 완벽하다면 왜 아직도 영어가 국제 공용어입니까? 라며 따졌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었어요. 언어의 확산은 문자의 우수성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더 큽니다. 영어가 세계어가 된 건 영국의 식민 지배와 미국의 경제력 때문이지 문자 자체의 우수성과는 별개죠. 그러자 그럼 한글이 더 우수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더 구체적인 비교 자료도 있었습니다. 영어권 아이들의 읽기 장애 비율이 10에서 15%인 반면 한국 아이들은 1에서 2%에 불과했어요. 한글의 가독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증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30초 정도 침묵이 흐르더니 한 명씩 두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리처드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수잔이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30년간 그랬다며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말이죠. 발표 후 여러 대학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모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듣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대학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도 나중에 따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다며 자기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어요. 우리 모두 그랬다고 편견의 벽을 깨는 게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연구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시아 언어 관련 논문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연구들 중에 정말 훌륭한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편견 때문에 놓쳤던 학문적 보석들이었죠. MIT 복귀 3년 후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바로 한글 원리를 적용한 소수 언어 문자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대규모 국제 연구 프로젝트 지원이 확정됐어요. 여러 기관에서 한글 원리 적용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MIT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강의 한글과 현대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매 학기마다 정원을 초과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학생들이 자주 말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한글을 배우면 언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제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 언어학자들이 찾아와요. 모두 한글 원리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브라질. 제가 한때 무시했던 그 문자가 이제는 세계 언어학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이제 새로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세종대왕 초상화와 함께 전 세계 한글 사용 지역을 표시한 지도예요. 한국을 중심으로 빨간 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 중 하나가 평화봉사단에서 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 현지에서 한글 원리로 부족 언어 문자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제자가 제 연구를 이어받아 실천하고 있다니 교수로서 이보다 보람있는 일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 세계 여러 교육기관에서 한글의 표음 원리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정말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매년 한글날이 되면 제 연구실에서는 작은 행사를 열어요. 학생들과 함께 한글로 편지를 써보고 전 세계에서 온 한글 사용 부족들의 영상 편지를 함께 봅니다. 올해는 토크피 신족 아이들이 한글로 쓴 시를 보내왔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지막 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그 철학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철학이었다는 걸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제가 52세에 깨달은 이 진실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쉬워야 쓰고 써야 사라지죠. 오늘 우리가 한글에서 배우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설계 정신입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우리 조상들의 한글. 그 한글이 지금 전 세계 소수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2시간 만에 글을 읽게 해주는 기적의 문자, 한글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욱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조차 눈물 흘리게 만든 한글의 감동,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600년 전 조선의 왕이 꿈꿨던 세상이 21세기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한 왕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한글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